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최 반장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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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청 모드로 있으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대본 다 받고 답변도 써놓으셨으면서. 네. 조직 내부에서 분석 업무 수행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식이 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통계적인 지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끌어봤던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뭐 일단 질문 자체가 프로그래밍이냐 통계 이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통계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분석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는 통계학의 기초에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적인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이 있지만 통계 이론은 그것을 모른다면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R이랑 파이썬이 아니라도 엑셀이나 어떤 분석 솔루션을 쓸 수 있는 옵션도 있기도 한데 평균과 분산조차도 모른다면은 이거는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박박사님이 예로 많이 들어줬던 거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뭐 그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거랑 더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통계를 모른다는 거는 운전 면허가 없다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저는 프로그래밍과 통계 지식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통계 지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 진짜 저도 많이 가요. 공감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실제로 정말 도구예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뭐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든 언어가 그걸 처리하기 위한 무언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다른 언어로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얘네가 무슨 방법을 제공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그 개발 언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아니 어떤 A고 어떻게 타이핑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보다는 그 추상화된 개념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도구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죠. 동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동시성은 좀 개발 쪽에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동시성이랑 병렬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안 하려고요. 엄청 긴 얘기인가 봐요. 잘 끊었어. 구글링. 좋았어. 구글링 하는 걸로. 긴 얘기였구나. 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당연한 게 예를 들어 평균 값을 계산하고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거 뭐 R을 쓰던 파이썬을 쓰던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엑셀을 쓰던. 중요한 거는 이 평균을 구하는 게 지금 맞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 경향치로 삼는 게 맞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하죠. 근데 우리 옛날에 고교 수학 때 다 평균 뭐 편차 다 배웠는데 왜 이렇게 현업에 오면 그런 걸 까먹을까요? 회귀 분석도 배웠지 않았나? 회귀 분석을 배웠어요? 회귀 분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거를? 그렇구나. 그쵸.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고등학교에 확률과 통계가 다른 과목으로 아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수학하고 선택이에요? 다르게 있는 것 같던데. 과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쵸, 그쵸. 네, 작년부터인가 아마. 수학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작년이요? 작년이요. 그게 왜 작년이죠? 확률과 통계는 나눠진 지 오래됐어요. 아니 하나의 교과목이 따로 생겼다고. 네, 교과목 나눠서. 네, 맞아요. 그게 오래됐어요? 그럼요, 작년보다 오래됐어요. 더 훨씬 됐어요. 그래요? 제가 수능 볼 때예요. 저는 수능을 좀 오래 봤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교과목이 따로 네. 있었다고요? 그때도? 네. 너 몇 살이야 임마? 이 자식 이거 지금까지 반말한 거야? 딱 걸렸어. 이산수학 뭐지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뭐더라, 미적분학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미적분 나눈 거는 저희 때도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적분만 있었는데 방금 전에 3개까지 확장으로 나눠진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시간표에 확통이라고 써있길래 네, 제가 네, 뭔가고 맞아요, 물어봤더니 맞아요. 확률과 그렇죠.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통계 교수님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통계와 확률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인데 이걸 나눠가지고 선택지로 만들었다. 선택지로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한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그런 나요. 관점으로는 또 그렇네요. 아니 근데 너무 제가 TD이래 테드에서 그 확률 통계가 기본 교과목으로 채택돼야 된다는 주장하는 통계학자가 저도 쓴 봤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100% 저도 동의해요. 완전 공감. 네, 왜냐하면 그게 인생 살 때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의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온다고 쳐요. 아니면은 뉴스에서 프레이밍을 한다고 쳐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네. 근데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다조차도 상대값이 무엇인지 비교해야 되죠. 그것마다 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퍼센트 상승했습니다랑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습니다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란 거가 당연히 온 세상의 정보가 다 그런 걸 기준으로 나한테 쏟아지는데 그걸 모른 채로 인생을 산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확률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진짜 온갖 사기를 피해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온갖 사기꾼들이 그 장난치는 거잖아요. 사주팔자 안 보러 가도 되고. 다단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혈액형도 말씀하세요. 피해갈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것부터 출발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멤버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의견을 먼저 시작을 해보면 사람이 모두 한 번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10,000개 있다고 쳐보자고. 표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모집단과 그렇죠. 표본. 네,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자신의 인지 범위에 벗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서 생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인지 범위 바깥의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의 개수를만 따진다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에서 공장을 10개쯤 돌리고 있는 어떤 공장장이 그 공장 10개의 모든 데이터와 기계와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인지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커져야 되면 예를 들어서 왜 군대에서도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의 범위가 10명 언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지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수를 통솔하고 싶으면 중간에 분대장을 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평균값, 중앙값, 뭐 분산 이런 애는 그런 분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요.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앞에 있는 전체를 대변하는 그다음에 내가 대체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범위 내에 있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 때 숫자를 7개 언더, 10개 언더 정도만 만나고 살아.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세상 살 때가 어떻게 안 만나겠어. 내가 카페에서 사람들한테 커피를 사더라도 10명 할 때 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통계가 발전하게, 그러니까 통계의 기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이론의 근원이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객체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 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으로 모집단을 예측한다라는 컨셉이 뭐 통계의 시작? 그렇죠. 그런 거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딱 10개만 존재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통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0개만 그쵸, 보면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수만 개 혹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데 그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몇 개만 추출했을 때도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막 통계 이론이 발전했다고 하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제 저희가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고 뭐 어떻게 표본 추출했고 조사 대상은 누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뭐 응답률은 몇 %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다 통계 용어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전부 다 통계죠.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많이 속이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상대값을 네. 자기 자신으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값을 예를 자기 들어서 자신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3% 떨어졌다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실 정당의 지지율이 3% 떨어지는 건 다른 정당들도 그 시간대 같이 떨어졌는지 실제로 오른 애는 누군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얘가 직전 거랑 비교했을 때 떨어진 것만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내가 얘가 안 좋아지기를 기대해 라는 것 때문에 안 좋아진 포인트의 프레임만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애들은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애들은 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언론사에서는 그걸 제공해주지 않고 네. 내가 이렇게만 제공하면 욕먹네? 라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 거기서 이제 추이만 느끼죠. 네, 맞아요. 기존보다 지금이 얼마나 뭐 이 정도.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따지는 데가 사실은 주식이에요. 자기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을 무지막지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개념은 다 주식 관련된 그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 나타난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네, 일부러 안 해요.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를 주는 게 메시지를 흐리니까 편집하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데이터를 공개할 때 사실 언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대중도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의 것들만 취급할 수 있어야 돼요. 걔네가 비밀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순간 이미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게 공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공한 프레임만 보는 게 맞는 것인가가 여러 대중들에게 굉장히 챌린지를 당해야
언론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프레임을 전문성 있게 씌우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멀리 가고 있으니까 네. 다시 당겨오시죠. 일단 저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 막 빠져들어가고 듣고 있었어. 캐치하라고 캐치. 멀리 가는 것. 너만 살아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정신이. 반장님도 이제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은 뭐 넘어가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통계 공부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대표값인 거잖아요.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뭐 산술 평균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일 때 집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술 통계적인 수치들과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이해하게 됐을 때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업자분들께서는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 그리고 재미 이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알아도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만 알아도 되게 재미있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EDA라고 하잖아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어. 근데 문제를 정의하기 전에 도대체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지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의 숫자를 보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인사이트인데 묶어가지고 이제 중앙값도 보고 평균값도 보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저도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손으로 다 계산하지 않아도 해주잖아요. 엑셀도 대신 해주고 네네. 뭐 파워 BI도 대신 해주고 R도 대신 해주니까 저는 그거의 재미를 느끼는 것부터 출발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TMI를 좀 하면 사실 옛날에 통계가 발전할 때는 정말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반대로 더 기초 통계만 알아도 돼요. 네,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걸 보정하기 위한 온갖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당장 자신이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의 회사 내의 데이터라고 하면 대부분 전수 데이터일 가능성이 커요. 네네. 네, 전수 데이터가 되는 순간 통계가 필요 없어져요.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만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통계를 더 엄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보다 대표값이 무엇인가까지만 알아도 뭔가 다른 일을 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표값을 평균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평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평균이라는 거 되게 매몰돼 살잖아요.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저 그 재밌게 본 책 중에 교육 사상가 중에 토드 로즈가 쓴 책인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그 약간 핫했던 책이거든요. 한 1, 2년 전쯤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1940년대 말에 미국 공군에서 비행기 속도가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사고가 계속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원인을 발견했는데 되게 기가 막힌 원인이에요. 사고 원인이 20년 전, 그러니까 1926년에 조종사들이 앉는 조종석을 설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1926년에 조종사였던 4,063명의 현역 조종사의 신체 항목별 평균 치수를 제작해서 조종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평균에 딱 맞는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뼈아픈 실패 후에 공군이 개발한 좌석이 뭐냐면 조종석을 그 변경할 수 있는 거. 다리 길이도 변경할 수 있고 뭐 시트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사고가 되게 줄었대요. 몸이 불편하면 방법이 없구나. 이게 뭐의 시초냐면 자동차 시트의 시초예요. 네, 그 엑셀에 발 안 닿고 막 이런데 그냥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뻗어 임마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도 똑같은 거였어. 그냥 평균적인 군인 야 막 비행기 조종을 이 몸을 맞춰 비행기에다가 키 좀 크지? 하면 된다 임마. 그러니까 키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도 딱 똑같은 조종 그 뭐냐 운전석이었는데 거기서는 차관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다 시트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담이지만 그 김 팀장님이 타시는 그 차는 이 그 뭐죠 등받이 텍스트. 조절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끼릭끼릭해서 한 단계씩 움직인다는데. 네, 레버형이 아니라 기어형. 아주 정밀한 각도를 만들어내기. 네, 어쨌든 뭐 거기도 나름대로 철학이 들어있을 명차죠 거라고. 명차. 그래서 별 한번 보려고 누우려면 이거 30번 돌려. 끼리끼리 30번 돌리면 누웠다가 다시 앞으로 끼리끼리 30번 하면 원위치. 위에가 뚫려 있어요? 네. 네. 그랬나?
그 트럭이라고 누워 있으면 잘 보여요. 근데 저는 저 그 자동차를 만든 그 국가의 약간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저 국가는 독일은 이제 이게 어중간한 수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30도, 50도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레버형은. 근데 끼리끼릭을 하면 뭐 어떤 사람한테 제일 좋은 끼리끼릭은 20번째 끼리끼릭입니다. 뭐 이런 아주 나에게 개인화된 시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돼. 무슨 씨? 아니 근데 진짜 그렇죠. 신청을 진짜로? 근데 이게 그 기어형보다 레버형이 더 싸대요. 싼데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지 않아서 독일 차들은 잘 안 바꾼다고. 울지 말고 얘기해. 조금 아니 옵션 같은 거 없었어요? 없어. 그게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고장 날 것 같은데 끼리끼리. 이게 더 튼튼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균의 뭔 얘기하다가 지금 평균이 그렇지. 개인화 전투기. 전투기 얘기하다가 좀 그렇고 그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상상하시기 쉽게 우리 방송을 또 중학생, 고등학생 듣는다니까 두 명의 영업사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A라는 영업사원과 B라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A라는 영업사원은 3개월 매출 합계가 330만 원. B라는 영업사원은 3개월 매출 합계가 4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는 3개월치 합계를 보니까 B라는 영업사원이 90만 원이나 더 벌었네? 라고 하면서 더 뛰어난 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벌어들인 매출의 어떤 추이를 보면 A라는 영업사원은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벌었고 B라는 영업사원은 50, 330, 40만 원을 벌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평균으로 보거나 합산으로만 보면 당연히 B가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쪼개서 보면 B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50만 원 벌 때 있고 40만 원 벌 때 있고 330만 원 벌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만 계속 돌리다 보면 이런 오류도 있다라고 책에서 예를 들었던 설명입니다. 영업사원의 맞아요. 이게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데이터가 다른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중 경향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균만 집중 보면 경향치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요.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잠깐만 평균부터 설명해줘 그러면. 네. 평균은 평균부터 설명하자고? 평균은 아니 하지 미안해. 말자.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요약 통계량들 이거를 집중 경향치라고 해요. 데이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지만 이 평균은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느낌만 주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분산이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지표로 표준화해 놓은 게 표준 편차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두 반이 시험을 봤는데 둘 다 평균 80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 반은 애들이 전부 다 80점대에 몰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79, 80, 81점만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평균이 80인 경우하고 학생 중에 반은 거의 빵점에 가깝고 나머지 반은 굉장히 만점에 가까워서 평균을 냈더니 80인 거예요. 근데 이걸 둘을 같다고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반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분이 워낙에 다른데 근데 우리가 평균만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지표를 집중 경향치를 들을 때는 이 분산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반 담임이랑 이 반 담임이랑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니면 반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거죠. 평균만 보면 그냥 똑같은 정보가 되어버리니까. 소득 평균이랑도 유사한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득 평균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3천만 원 버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최근에 중앙값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값으로 점점 변해가고 언론이 있어요. 그걸 평균으로 말하다가 중앙값으로 바꾼 지 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중앙값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중앙값은 평균이랑은 다르게 그 데이터를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서 가운데 있는 값 자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균은 계산해서 가운데쯤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값이 얼마야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큰 값이 있으면 대부분의 값이 작은 값이어도 그 전체 작은 값들보다 큰 값이 될 수 있죠. 근데 중앙값은 줄을 세워놓은 것 중에 가운데 있는 애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애에 대한 효과를 많이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쫙 세웠어요. 그러면
50번째 서 있는 사람의 연봉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쵸, 중앙값. 1등의 연봉이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얘는 똑같이 50번째 그쵸. 값이니까 극단치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최빈값이란 것도 구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값.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럼 얘가 최빈값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텍스트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인 거죠. 아, 그쵸. 네. 그렇게 분석하는 거. 그래서 항상 누가 평균치를 얘기하면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중앙값도 평균이랑 비슷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 자체만은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걸 꼭 봐야 하는가,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중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냥 같이 보고 판단할 거냐, 그냥 중앙값으로 오케이를 할 거냐 일 수도 있고, 평균만으로 오케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방금 봤던 성적의 예시만 하더라도 그냥 성취도 평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전체 성취도 평가 정도만 됐어. 그러면 평균이어도 나쁘지 않은 값인 거죠. 이런 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도형 같은 걸로써 박스 플롯 같은 네. 걸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평균 값을 구해서 막대 그래프로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려요? 그럴 때 분산을 표현한 그래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 그림이라고 상자 표현하기도 그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앙값,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하위 25%, 75% 지점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분위수라고 하거든요. 1 분위수, 3 분위수. 그래서 이 그래프에는 1 분위수, 3 분위수,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소값하고 최대값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평균 하나만 봤을 때에 비해서 이 데이터가 전체 그림이 어떠한지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때는 꼭 박스 플롯을 그려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얘의 업그레이드된 차트로 바이올린 차트라는 걸 쓰기도 해요. 네. 바이올린 차트요? 네네. 그 방금 말한 부분 데이터들이 얼마나 어디에 몰려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물결 모양으로. 네. 박스는 1분위수랑 선만, 네네네. 3분위수 사이를 박스로 표현하고 예. 거기에 중앙값이랑 평균을 선으로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카메라가 많아서 그냥 그러니까 바이올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걸 양옆으로 붙여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대칭해서 90도로 세워서. 네. 그러면 훨씬 디테일하게 데이터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가 그러겠네.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박스 플롯 좋은 게 이상치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은 평균값 구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자꾸 반의 성적을 예를 드는데 이제 반 평균이 80점인데 0점인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상치를 제거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상치일 때도 있는데, 저는 김 팀장님 데이터 분석할 때 EDA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제일 처음 하는 게 평균이나 편차 보고 박스 플롯 그려서 이상치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리면 이제 극단치가 표현이 되니까 평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겠다. 극단치가 너무 많거나 너무 먼 곳에 가 있으면 네. 아 이게 평균값이 극단치 방향으로 왜곡이 됐겠구나라는 음.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석할 때 쟤네를 제외해야 할까 이런 네. 다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설문할 때도 극단치에 그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을 버리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표준 편차 밖에 있으면 보통 빼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뭐 상하위 0.몇 %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생기는 양극단의 오류를 어느 정도 배제해 주는 거죠. 그거는 점수 매길 때도 많이 써요. 아, 네. 그 심사위원이 올림픽에서 네. 아, 그렇지. 네, 심사위원이 점수 매길 때 최저값이랑 최고값은 뭔가 이상치라고 판단하고 빼고 나머지 평균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피겨 스케이팅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네, 많이 그렇게 하죠. 네. 네. 특히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요소가 강하면 그 점수 주는 것도 전 제일 처음에 그 컨셉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 분명히 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빼는 거야. 그 저는 이거를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누군가한테 어디 맛집이나 뭐 여행지나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의 조언은 좀 걸러드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양극단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박 박사님 의견을 그렇게 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얘한테는 그냥 안 물어봐요. 아니, 잘하고 있어. 정답. 인간이 극단치의 인간인 거죠. 질문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아니, 지금 이야기했던 박스 플롯도 사실 엑셀로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네, 박스 플롯을 바이올린처럼 그릴 수도 엄청 있고
오래됐죠. 그건. 네, 박스 플러스에 다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지금 뭐 언론이나 일반적인 보고서에 나오는 평균 막대 그래프를 전부 다 박스 플러스로만 바꿔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전체 사람들의 뭐 임금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왜 그걸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려? 그냥 밀도함수 그래프를 보여주든가 박스 플롯 보여주면 훨씬 이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 학교에서 조금 배워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수준은 그 뭐지? 국민은 좀 애매하고 그 시청자 수준에 비례해요.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약간 네. 위험하네. 지금 아니 지금 과도기인 건 명확하잖아요. 아 그럼 지금 XX 일보의 언론의 수준은 XX 일보의 구독자의 수준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대표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 구독층이 점점 이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굉장히 고학 여길 때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언론이 자리를 잡아서 그쪽에 엘리트 집단으로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학력인 플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상황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변모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네.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알아야 되냐면 통계 분석 기법들은 다 이 기본적인 요약 통계량들을 계속 활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그러니까 기본이죠. 뭐 F 값을 구하든 뭐 T 값을 구하든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뭐 평균이나 분산을 안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개념들을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아래 좋은 점이 있네. 명령어 하나로 이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지표들을 한 번에 구해주는 근데 그건 아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가? 네. 팔아주려고 그랬더니 그 정도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데이터 분석가가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이런 EDA 먼저 할 텐데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놓는에 따라서 해석의 어떤 그 방향도 달라지지만 분석을 맡기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 정의조차 할 수 없고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내놓거든요. 맞아요. 평균이 어땠고 미디언이 어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좀 갖춰야 되는 뭐 박 박사님 말을 빌자면 정말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약간 상식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이나 지났어요. 아이고 네.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제일 첫 번째 잡은 주제가 이것만은 알고 데이터 분석 시작하자.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거나 정교화되거나 고급화된 어떤 방법론이나 모델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다음 방송에 다뤄보기로 하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었어? 난 평균값만 지금까지 썼는데 최빈값이나 미디언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신다면 저희는 좋을 것 같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건너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다뤄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한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는 거여서 감도 많이 떨어지고 조금 근데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신 멤버들이 자기 흐름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박 박사님 여전히 말씀 많이 하시고 김 팀장이 그걸 잘 끊어주시고 좋습니다. 네. 제가 좀 쉬고 왔더니 더 네. 칼같이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살았어 지금. 괜찮네. 정신 차리고 끊는구나. 한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내 역할이었잖아요. 아주 원래.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어갖고 정신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을 간단히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현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휘둘리지 말고 좀 내가 진짜로 분석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를 저희랑 같이 고민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저 되셨나요? 박수 왜 쳐요? 우리 원래 박 쳤어요? 너가 안 쳤어요 쳤어, 지금 안 방금. 아니야 난 형이 쳤어. 그래요? 너무 감명스러운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게티스버그 연설 이후에 야 돌아오셨네요. 네. 드립을 들어보니까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할 거리가 좀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여서. 아. 네. 근데
박 박사님도 개발자에 가깝긴 하지만 되게 관심 주제잖아요. 통계나 이런 쪽도.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많은데 계속 그거를 일로 못했어갖고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제가 말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제 뭐 주관 요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전달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기친지 맞춰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오늘 나온 얘기들이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무겁게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한자라 그런 거 네, 같아요. 한자라 그렇기도 하고 그냥 사실 보면 더하기 빼기 여러 번 반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요약된 값인데 그냥 이 단어 자체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알려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좀 찾아보시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더하기 빼기가 무서운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는 바이어스가 심하다니까.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내가 분석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통계가. 통계를 조금만 배워서 이게 되게 재밌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흥미를 느낀다면 분석가로서의 좀 자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기초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데이터를 바라볼 때 시각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팩트잖아요. 통계는 뭐 예를 들어 36.7이야. 그거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상대적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나로 모아주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론과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오늘 다뤄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무리 괜찮았어? 박수. 야!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불만이에요? 네. 우리가 다음 회차에는 아마도 진짜 많이 들어보고 여전히 많이 헷갈리는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급 분석 모델을 쓰는 가설 검정이라든지 뭐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신 머신 러닝 이론들. 이거 말은 머신 이론. 머신 이노닌. 이놈들을 그냥 머신 러닝의 이론들까지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마무리 멘트 하세요. 네. 마지막 멘트 하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